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은 모든 방어 수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러시아를 공격 못했으니까요.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걱정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칭 황제는 곧 우크라이나의 지배자가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황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고 그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앞에서 무방비가 되었고 푸틴의 급소가 계속 공격받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냥감에서 포식자로 변하면서 러시아는 계속되는 타격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늘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체 방어망이 붕괴 직전에 놓이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부분 동안 초점은 러시아의 지상 공격과 끊임없는 공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지에 올바르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공격에 나서는 건 대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점점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근까지의 분위기는 2025년 7월 애틀랜틱 카운슬의 기사에서 완벽하게 요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무인 항공기를 혁신적으로 운용하고 그 방식도 빠르게 진화시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방식을 흔히 드론 방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체계 개발이 유럽 전체가 따라할 수 있는 대륙 전체에 걸친 드론 방벽 구축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영 능력이 현재도 앞으로도 그 나라 방어의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방어에 머물며 러시아 미사일 격추나 전선에서 큰 인명피해를 입히는 데 쓰이던 드론들이 이제 완전한 살상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이 되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에너지와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과 함께 중간 거리에서의 공격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형 드론들이 전선을 넘어 날아가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병참, 지휘소, 보급선을 공격해 전선의 푸틴 군대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원래 불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무기로 공격에 나서자 러시아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푸틴의 오만함과 우크라이나가 장거리나 중거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그의 무능함을 탓해야 합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점점 강해지는 드론 능력을 이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드론 공격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했던 바로 그 대상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수백 개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먹잇감이었던 그 나라는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드러냈습니다. 점령지에 있는 군대는 모방비 상태로 그들을 보호해야 했던 방공망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국경 지역과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러시아의 핵심 지역을 타격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계획이었고 터진이 오픈소스 집단의 보고서로 몇 달간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 본토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목표물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물리적 타격 1530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라는 멋진 표현이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어떤 목표를 선택했는지입니다. 1530건 중 493건의 공격이 러시아 방공 인프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방공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레이더 및 유사한 지원 장비도 포함됩니다. 이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약 9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전체 공격 중 3당 2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AEAD 자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433건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AEAD는 접근 거부 및 지역 봉쇄, 약자로 군대가 점령 지역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군사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자전 시스템 등으로 드론을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헬리콥터와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상공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지원하는 자산들입니다. 토치네의 최초 보도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파괴하는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 54.8%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려 했던 국가의 힘을 빼앗기 위한
일관된 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방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공중전에서 공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이 가능해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원래 자신들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어망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무기들이 자신들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무기에 의해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점령지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토치네의 말처럼 곰은 눈이 멀었고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에서 러시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이 전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로스토프 지역과 크림반도 그리고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를 연결하는 R280 노보로시아 고속도로 전역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트럭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6월 1일까지 150대의 차량을 파괴하고 이후에도 수백 대가 추가로 파괴되어 현재 그 고속도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상 통로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보급품을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드론들에 의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육상 통로를 마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대거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는 훨씬 더 많습니다. 6월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보내 헤르손주의 체나르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그 다리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주요 보급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 붕괴 후 그 다리도 제거 대상에 올렸습니다. 6월 9일 헤르손 괴뢰 행정장관 볼로디미르 살도는 우크라이나가 다리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 7일 공격 이후 다시 한번 다리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미 러시아가 운전자들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복 공격은 불가능해야 합니다. 6월 7일 공격을 막지 못한 점은 이해해도 6월 9일 두 번째 공격을 막으려면 방공망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실패했습니다. 방어망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체르니히우 다리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방공 자산을 잃으면서 방어망이 완전히 허술해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걸쳤던 얼마 안 되는 옷조차 벗겨져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군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공격을 목격합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예상하지만 대규모 공격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방공망 붕괴로 고통받는 것은 점령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고향이자 러시아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그 도시를 러시아가 매년 여는 국제경제포럼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의 이른바 경제력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행사입니다. 러시아의 다보스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6월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행사의 시작과 끝을 드론 공격으로 장식했습니다. 첫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시설을 타격했고 포럼 종료 무렵에도 추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고 모든 시선이 이 도시에 집중된 때를 골랐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이 행사는 러시아를 위한 전시장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철저하게 방어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 방공망의 상태가 어떤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러시아의 초라한 전승절 퍼레이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또 다른 주요 행사로 여겨졌던 이 퍼레이드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행진하는 동안 단 한 대의 군사 장비도 전시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퍼레이드를 공격 기회로 삼을까 두려워했고 자국내에 붕괴된 방공망으로는 충분히 큰 드론 군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안 테레스 유럽 의회 의원의 말에 따르면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지역은 인구가 많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제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전과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공격함으로써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점령지 전역이 취약해질 정도로 그들의 방공망은 약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요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 작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자산 전체를 보호하기엔 방공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에스토니아 국방부 방위준비국장 게르트 카유스의 말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남아있는 방공 미사일을 놀라운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를 발사하는 시스템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후방에서는 방어력이 약화되어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어되지 않은 하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R280 외에도 R14와 M04 고속도로, 그리고 이 두 도로를 도네츠크와 연결하는 H20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며 러시아 방공망이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점점 더 눈이 먼 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오는 위협을 다루는데 그렇습니다. 파괴되는 것이 방공 시스템이 아니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교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를 잃으면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작은 드론의 공격도 막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중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FPV 드론은 이전보다 더 깊숙이 침투하여 전선 뒤 35km까지 러시아 장비를 무력화시키고 공격을 시도하는 병사들까지 타격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드론은 전선에서 150km 떨어진 곳의 수송대와 방공망을 타격하고 있는데, 이는 중거리 타격의 발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본토로 향하는 경로에 안전한 항로를 만들어줍니다. 러시아는 현재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제 군 수송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레이더, 전자전 장비,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주장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이미 초토화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장비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다른 전쟁 블로거들은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분노를 돌리며 그들이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러시아가 2022년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이 블로거들이 이전에는 러시아 지도자가 선택한 장군들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푸틴에 대한 비판에 점점 더 용감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비판이 크렘린 내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단속해 군사 블로거들을 검열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푸틴에게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직면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로 인용해 2026년 첫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1%더 많은 정찰 드론을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위치를 정찰하고 공격할 방공 자산을 식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간 동안 중거리 타격 드론 생산도 312% 증가시켜 정찰 드론이 이상적인 표적을 찾았을 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대거 파괴해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핵심 도시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러시아가 상황을 되돌리고 체면을 회복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크 30 시타델의 개발이 그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무기는 새로운 방공 무기가 아니라 기존 30mm 포의 레이더, 자동 사격 통제,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결합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중 폭발 탄약을 쏠 수 있게 만든 터렛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고도화된 방공 시스템까지 우회하고 파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더 나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상대하는 비용 측면에서 특히 똑똑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몇 정의 포만으로 러시아가 가진 훨씬 더 광범위한 방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 무기들이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대규모로 배치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러시아의 진짜 문제를 암시합니다.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를 합치면 줄어드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재고로는 지키기엔 너무 넓은 영토가 됩니다. 제이체이크 30 시타델과 같은 임시방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콘 있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문제에서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유로마이든 프레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강화를 위해 방공미사일을 발사용 무기로 개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개조 작업의 속도를 2배로 늘린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중 공격이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함의 대가로 이미 매우 부족한 방공미사일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근시안적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무기들마저도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막판 한방 같은 공격을 가하기 위해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승리를 주려는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결정적인 한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핵심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방어하기에 너무 거대했고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을 해체한 후 그 규모가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4분의 1이 우크라이나 드론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러시아 인구 70%가 이 지역에 산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군사, 산업, 에너지 자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타격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넓은 영토를 지켜야 해 방공 시스템이나 레이더가 무력화될 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망가진 시스템을 교체해야 할까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교체는 대개 다른 지역에서 시스템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지역의 방어를 약화시켜야 우크라이나 드론에 취약한 다른 지역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시스템이 없으면 같은 드론이 또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체르니히우 다리에서 그렇게 해 러시아 주요 물류 경로를 마비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게 올바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러시아가 지키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취약해집니다. 러시아의 취약성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애틀랜틱 카운슬은 말하며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크렘린은 진정으로 효과적인 전국적인 방공망을 조직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드론 위협이 없었어도 자국 영토를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영토의 크기에 의존하고 적이 생산하는 무기가 사거리가 부족해 아무것도 타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러시아 극동과 같은 지역들이 제대로 방어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사정권에 있는 지역에서 손실된 방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그 지역들에서 방공 시스템을 빼올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무방비 상태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약했던 러시아의 방공망이 드러나고 약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점령지에서 더 많은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러시아 내부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의 정점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더 많은 방공망이 무너지고 드론 생산이 계속 확대되면 러시아 제국에 노출된 핵심 시설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올려다보겠지만 그가 볼 것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뿐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으로 아무도 한 번도 타격한 적 없는 곳들도 이제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에 이미 그렇게 해냈습니다. 목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크론슈타트 해군기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처음으로 그 중요한 발트 해군기지에 직접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무엇을 타격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해냈을까요? 저희 영상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과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하시고 러시아 실패 분석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